차은서가 이 집에 처음 발을 들인 날은 11월이었다. 늦가을 바람이 골목 어귀에서 불어오던 그날, 그녀는 흰 원피스 위에 베이지색 코트를 걸치고 시댁대문 앞에 섰다. 결혼식을 마치고 처음으로 시댁 식구들과 함께하는 저녁 자리였는데, 은서는 긴장한 기색을 최대한 숨기려 애쓰며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다. 손가락이 버튼에 닿는 순간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다. 별것 아닌 일인데도 그랬다. 새로운 가족을 처음 만난다는 것이 아무리 마음을 단단히 먹어도 떨리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다. 대문이 열리고 시어머니 최봉순이 나왔다. 최봉순은 은서를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보더니 인사말 한마디 없이 딱 한 문장을 꺼냈다. 우리 집 재산은 무조건 큰며느리가 책임지는 거야. 은서는 그 말이 집안의 오랜 전통에서 비롯된 당부쯤으로 받아들였다. 어느 집이나 그런 관습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녹아들 거라 믿었던 것이다. 고개를 숙이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은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이 12년이라는 긴 터널의 첫 번째 벽돌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사람이란 자신에게 닥쳐올 일을 미리 알 수 없기에 그 자리에서 고개를 들고 웃을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은서도 그랬다. 그날의 그녀는 아직 웃고 있었다. 시댁 거실에 들어서자 냄새부터 낯설었다. 오래된 나무 가구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와 장롱 방향제 냄새가 섞여서 코끝을 건드렸다. 거실 한쪽 벽에는 시아버지의 영정 사진이 걸려 있었다. 도준의 아버지는 은서가 도준을 만나기 훨씬 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은서는 그 얼굴을 처음 봤다. 사진 속의 남자는 무표정하지만 눈빛이 조용한 사람이었다. 무언가를 많이 품고 살았을 것 같은 얼굴이었다. 은서는 사진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잘 부탁드린다는 인사였다. 저녁 식사가 시작됐다. 도준의 누이들이 자리를 잡았다. 큰 시누이 도희는 31살로 은서보다 1살 위였다. 이미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었는데 그날만큼은 어머니 곁에 딱 붙어 앉아 있었다. 막내 시누이 도연은 27살로 아직 미혼이었다. 두 사람 모두 은서에게 딱히 차갑게 대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따뜻하게 맞이하지도 않았다. 새 식구를 대하는 방식이라기보다 낯선 손님을 대하는 방식에 가까웠다. 밥을 먹는 동안 대화는 주로 시어머니와 도희 사이에서 오갔다. 은서는 중간중간 맞장구를 치며 자리에 녹아들려 했지만 묘하게 끼어들 틈이 없었다. 도주는 밥을 먹으면서 가끔 은서 쪽을 힐끗 봤지만 딱히 대화를 이어주지는 않았다. 신혼의 첫 저녁은 그렇게 조금 어색하고 조금 서늘하게 지나갔다. 결혼 첫 해의 제사는 그나마 시어머니가 옆에서 가르쳐주는 형식이었다. 어느 재료를 어느 제기에 담는지, 상을 차리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향을 몇 번 피우는지. 최봉수는 꼼꼼하고 까다로웠다. 한번 잘못 올려놓으면 바로 지적이 날아왔다. 은서는 배우는 자리라고 생각하며 하나하나 받아 적었다. 메모지에 빼곡히 적힌 글씨가 그날 밤 10줄을 넘었다. 잠자리에 들면서 은서는 메모지를 한 번 더 읽었다. 잊지 않으려는 것이었다. 잘하고 싶었다. 진심으로. 하지만 두 번째 해부터는 완전히 달랐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깊숙이 앉아 리모컨을 손에 쥔 채 지시만 내렸고 은서는 부엌에서 혼자 분주하게 움직였다. 남편 도주는 거실에서 신문을 펼쳐들었다. 신문을 실제로 읽는 것인지 그냥 들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부엌에 들어오지는 않았다. 시누이 도희는 저녁 무렵에야 느긋하게 도착했다. 도연도 비슷한 시간에 왔다. 두 사람 모두 코트를 벗어 거실 소파에 던지고 자리에 앉아 은서가 만든 음식 냄새를 맡으며 품평을 시작했다. 이번엔 동태전이 좀 두껍지 않아? 어머, 탕국이 작년보다 싱겁네. 시어머니는 그 말들을 흐뭇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러게, 은서야 좀 더 신경 써야지라고 거들었다. 은서는 웃으며 다음엔 더 잘할게요 라고 대답했다.
두 번째 해도, 세 번째 해도, 다섯 번째 해도 그랬다. 그 대답이 하도 입에 붙어서 나중엔 생각도 없이 자동으로 튀어나올 지경이었다. 인간이란 참 이상한 존재여서 반복되는 것에는 점점 무감각해진다. 처음엔 상처가 됐던 말들이 나중엔 그냥 공기처럼 지나가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적응인지 체념인지는 당사자조차 구분하기 어려운 법이다. 제사가 있는 날이면 은서는 사흘 전부터 움직였다. 첫째 날은 장을 보는 날이었다. 집 근처 마트 하나로는 부족했다. 시장 세 군데를 돌아야 시어머니가 요구하는 수준의 재료를 모두 갖출 수 있었다. 북어는 껍질이 고르게 마른 것, 두부는 단단한 국산, 나물은 반드시 5가지 이상, 과일은 흠집 하나 없는 것, 산적용 소고기는 결이 곱게 가는 안심 부위여야 했다. 까다로운 조건이었지만 은서는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었다. 빠뜨리면 무슨 말이 나올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시장 세 곳을 돌고 나면 양손이 장바구니로 무거웠다. 지하철을 타고 돌아오는 길에 손목이 저렸다. 그 저림을 느끼면서 은서는 항상 같은 생각을 했다. 내년엔 조금 덜 살까? 하지만 내년에도 같은 양을 샀다. 줄이면 소리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었다. 둘째 날은 손질이었다. 나무를 데치고 전재료를 다듬고 산적을 꼬치에 꿰는 작업이 이어졌다. 고사리를 물에 불리고 시금치를 데쳐 물기를 짜고 도라지를 손으로 찢어 소금에 주물렀다. 두부를 썰고 명태살을 발라내고 호박을 얇게 저몄다. 손이 많이 가는 일들이었는데 혼자 하다 보면 저녁이 훌쩍 지나가기 일쑤였다. 그 시간 동안 거실에서는 TV 소리가 흘러나왔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저녁 드라마였다. 주인공이 울고 배경, 음악이 흐르고 시어머니가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다. 드라마 속 누군가의 사정을 안타까워하는 소리였다. 부엌에서 혼자 칼질을 하던 은서는 그 소리를 들으며 묘한 기분이 들었다. 저 드라마 속 인물보다 지금 이 부엌의 현실이 더 드라마 같다는 생각이 스쳤다가 사라졌다. 누군가 한 명쯤 들어와 도와주었다면 훨씬 일찍 끝날 수 있었겠지만 그런 일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제삿날 당일은 가장 혹독한 날이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다. 알람을 맞추지 않아도 몸이 먼저 알았다. 수년을 반복하다 보니 몸속에 시계가 생긴 것 같았다. 조용히 일어나 세수를 하고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기름을 두른 팬이 달궈지기 시작하면 고요한 새벽 공기가 기름, 냄새로 바뀌었다. 전을 부치는 소리, 지글지글 끓는 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다. 은서는 그 소리를 들으며 혼자 일했다. 옆집에서 간간이 소리가 들렸다. 아기 울음소리였다. 새벽에 아기를 달래는 소리가 벽을 넘어왔다. 은서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멈칫했다. 저 집에는 아기가 있구나. 새벽에 저렇게 울어도 누군가 달래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했고 모를 것 같기도 했다. 결혼 3년 차가 됐을 때 은서는 처음으로 임신을 했다.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사진을 받아들던 날 은서는 주차장에 앉아 한참 그 작은 사진을 바라봤다. 작고 흐릿한 점 하나였지만 그 점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또렷하게 느껴졌다. 도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도준은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다. 진짜? 그 두 글자에 기쁨이 담겨 있었다. 은서도 웃었다. 처음으로 이 집에서 진짜로 웃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시어머니에게 임신 소식을 전하던 날이었다. 최봉수는 잠깐 눈을 반짝이더니 곧바로 말했다. 그래서 이번 제사는 어떻게 할 거야? 임신했다고 제사를 빠질 순 없잖아. 은서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도준도 아무 말이 없었다. 그날 저녁 은서는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다. 임신한 몸으로도 새벽에 일어나 전을 부쳐야 한다는 것이 두려웠다.
기름 냄새를 맡으면 벌써부터 속이 울렁거렸다. 그러나 아무도 대신해줄 사람이 없었다. 그 이후로 석 달이 지나던 어느 날이었다. 은서는 회사에서 갑자기 복통이 왔다. 화장실에 달려갔을 때 이미 늦어 있었다. 병원에서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스트레스와 과로가 원인일 수 있다고. 은서는 그 말을 들으며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이미 너무 많이 비어 있어서 눈물조차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다.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물었다. 어디 갔다 왔어? 병원에요. 왜? 어디 아파? 은서는 잠깐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말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말했다. 아이를 잃었어요. 최봉수는 잠깐 멈췄다가 말했다. 그래, 어쩔 수 없지. 다음에 또 가지면 되지. 그게 전부였다. 도주는 그날 저녁 늦게 들어왔다. 은서가 말했다. 도주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은서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이 따뜻했다. 그러나 은서는 그 따뜻함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시어머니 그래? 어쩔 수 없지. 라는 말이 귓속에서 계속 맴돌았기 때문이었다. 그로부터 2년 후 은서는 다시 한번 임신을 했다. 이번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시어머니에게도, 도준에게도, 미주에게도 혼자만 알았다. 조심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매일 아침 배를 쓸어내리며 버텼다. 제삿날이 다가왔을 때 은서는 도준에게 처음으로 부탁을 했다. 나 이번엔 좀 도와줘. 도준이 의아한 얼굴로 물었다. 왜? 어디 아파? 은서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다. 임신했어. 도준이 눈을 크게 떴다. 그리고 이번에는 달랐다. 바로 말했다. 내가 할게. 그러나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지 않았다. 도준이 부엌에 들어가 앞치마를 두르자 최봉순이 들어왔다. 도준아, 내가 왜 그걸 해? 은서는 뭐 해? 어머니, 은서 임신했어요. 임신한 게 무슨 대수야. 임신해도 밥은 먹잖아. 전도 부칠 수 있어. 도준이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니, 최봉순이 눈을 크게 떴다. 아들이 자신에게 그런 목소리를 낸 것이 처음이었다. 은서, 쉬게 해주세요. 이번 제사는 제가 할게요. 최봉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강으로 들어갔다. 그날 도준이 만든 저는 모양이 삐뚤었고 탕국은 간이 맞지 않았다. 시누이들이 뭐라 했지만 도준은 무시했다. 은서는 방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이번에는 화장실이 아닌 방에서 숨기지 않고. 그러나 행복은 또다시 오래가지 않았다. 5달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다. 은서는 자다가 이상한 느낌에 잠을 깼다. 병원에 갔다. 의사의 표정이 굳었다. 입원해도였다. 원인을 찾기 어렵다고 했다. 몸의 문제라기보다 누적된 스트레스와 면역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은서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오래 앉아 있었다. 울지 않았다. 울 수가 없었다. 이미 2번이었다. 2번째 상실은 첫 번째보다 더 조용하고 더 깊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은서가 들어오는 것을 보더니 말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저녁은? 은서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도준이 뒤따라 들어왔다. 은서가 말했다. 또 잃었어. 도준이 은서를 안았다. 두 사람은 오래 그렇게 있었다. 말이 없었다. 도준의 어깨가 조금 떨렸다. 도준도 울고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슬픔 안에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두 사람을 더 가깝게 만들지는 못했다. 슬픔을 함께 나눈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으니까. 그 이후로 은서는 임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도준도 먼저 말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가끔 애는 왜 안 갔냐고 물었고 은서는 그때마다 웃으며 노력 중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그 웃음이 얼마나 많은 것을 숨기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다.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결혼 4년 차가 되던 봄이었다. 은서가 다니던 회사의 새 팀장이 발령받아 왔다. 이름은 강태윤이었고 나이는 은서보다 3살 위였다. 처음 보는 날부터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팀원들의 이름을 첫날에 다 외웠고 업무 파악도 빨랐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야근을 강요하지 않았다. 팀 분위기가 달라졌다. 은서를 포함한 팀원들 사이에서 좋은 상사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태윤이 은서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함께 일한 지 3달쯤 됐을 때였다. 어느 저녁 팀 야근이 길어졌고 다들 지쳐서 하나둘 자리를 뜰 때 태윤과 은서만 남았다. 태윤이 편의점 커피를 2개 사들고 와 은서 앞에 놓으며 말했다. 차 대리, 집에 가면 또 일 있어요? 은서가 멈칫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별거 아니에요. 얼굴을 보면 알아요. 여기서도 지쳐있고 집에서도 지쳐있는 얼굴이에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건드렸다. 12년 동안 아무도 그 얼굴을 읽어준 사람이 없었는데 은서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웃었다. 팀장님은 관찰력이 좋으시네요. 직업병이에요. 두 사람은 그날 저녁 1시간쯤 이야기를 나눴다. 업무 이야기도 했고 사는 이야기도 조금 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은서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가슴이 조금 두둥거렸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이었다. 은서는 그 감각을 느끼는 자신이 무서웠다. 그 후로 태윤의 행동은 조금씩 달라졌다. 점심을 혼자 먹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옆에 앉았고 야근이 늦어지면 편의점 커피를 하나 갖다 놓고 갔다. 은서는 그것이 점점 기다려지기 시작했다는 것도 알았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오늘도 커피를 갖다 놓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은서는 화장실에 들어가 찬물로 세수를 했다. 이러면 안 된다. 거울 속에 자신에게 말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다. 팀 회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고 있었다. 태윤이 은서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차 대리, 저 이 차 안 가고 싶은데 같이 걸을래요? 바람도 쐬고. 은서는 그 순간을 오래 기억했다. 심장이 세게 뛰었다. 싫지 않았다. 오히려 가고 싶었다. 그것이 문제였다. 은서는 숨을 한번 들이쉬었다가 내쉬었다. 팀장님. 네, 저 결혼했어요. 태윤이 잠깐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은서를 봤다. 알아요. 그래도요. 짧은 침묵이 흘렀다. 태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해요. 선 넘었네요. 두 사람은 그렇게 헤어졌다. 태윤은 그 이후로 은서에게 여전히 좋은 팀장이었지만 불만 남는 상황은 만들지 않았다. 그 배려가 오히려 더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은서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신이 흔들렸다는 사실이 무서웠던 것이다.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이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 누군가가 조금만 따뜻하게 대해줘도 마음이 기울어질 만큼 자신이 메말라 있었다는 것. 그 사실이 밤새 가슴을 눌렀다. 결혼 7년차 되던 해가을이었다. 신의도원이 데려온 친구 중에 이수연이라는 남자가 있었다. 도연의 대학 동창이었는데 집들이 자리에 왔다가 은서와 처음 만났다. 은서보다 2살 어린 사람이었는데 첫인상이 깔끔하고 말이 재미있었다. 그날 자리에서 두 사람은 옆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특별한 것은 없었다. 그냥 편한 대화였다. 그런데 도연이 며칠 후 은서에게 말했다. 언니, 그날 수연이가 언니한테 관심 있대. 내가 연락처 알려줬어. 은서는 표정을 그대로 유지하며 물었다. 내가 유부녀인 건 알지? 알지. 근데 나는 그냥 알려줬어. 선택은 언니가 하는 거잖아. 수연에게서는 다음 날 문자가 왔다. 어제 반가웠어요.
밥 한 번 같이 먹어요. 은서는 화면을 바라봤다. 거절할 것은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감정이 먼저 올라왔다.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는 것이었다. 그 궁금함이 들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은서는 바로 답장을 입력했다. 저 결혼한 사람이에요. 연락 삼가주세요. 그리고 바로 번호를 차단했다. 그날 밤 은서는 또 한 번 자신에게 물었다. 왜 나는 거절하면서도 그 사람이 궁금했을까? 답은 간단했다. 지금의 삶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두 번의 유산 이후 은서의 내면에는 깊고 조용한 구멍이 생겨 있었다. 그 구멍이 다른 곳에서 무언가를 찾으려는 본능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은서는 그 본능을 탓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었다. 11년 차가 되던 해 여름이었다. 은서가 다니던 회사에서 구조조정 통보가 날아왔다. 퇴직금 봉투를 받아들고 건물을 나오던 순간 햇살이 유독 강하게 쏟아졌다. 은서는 버스 정류장 그늘에 서서 봉투를 내려다봤다. 이상하게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줄을 세웠다. 12년 동안 제사에 들어간 돈, 명절마다 들어간 비용, 시어머니 병원비로 나간 것, 신의도의 결혼 때 보탠 축의금, 도연이 유학 간다며 빌려가고 돌려받지 못한 돈, 두 번의 유산 후 홀로 감당했던 병원비. 그것들을 하나씩 더해가다 보니 숫자가 경악스러운 지점에 도달했다. 그런데 자신의 통장에는 그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버스가 왔다. 은서는 버스에 올랐다. 창밖으로 익숙한 거리가 흘러갔다. 그날 처음으로 은서는 스스로에게 솔직한 질문을 던졌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대답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아니었다. 단 한 번도 행복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다. 그저 견뎌왔을 뿐이었다. 견디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른 말인데 은서는 12년 동안 그 차이를 잊고 있었다. 집에 돌아와 도준에게 조용히 말했다. 퇴직을 했다고. 이제 어떻게 할지 같이 생각해 보자고. 도준은 뉴스를 보다가 잠깐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일단 올해 제사는 준비해야지. 그 한마디였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온 말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무 생각 없음이 은서에게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신호로 들렸다.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아, 끝났구나. 그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들고 나자 이상하리 많지 마음이 고요해졌다. 그날 밤 은서는 오랜 친구 정미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주는 이혼 전문 변호사였다. 전화를 받자마자 미주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말했다. 내일 저녁에 봐. 다음 날 저녁 두 사람은 사무실 근처 조용한 카페에 마주 앉았다. 은서가 지난 12년을 이야기하는 데는 2시간이 걸렸다. 두 번의 유산 이야기가 나왔을 때 미주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은서는 오히려 담담했다. 이미 너무 오래된 상처였다. 미주가 다 듣고 나서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은서야, 너 진짜로 나오고 싶어? 응. 그럼 지금부터 내 말대로 해. 미주가 건네준 것은 체계적인 준비 목록이었다. 은서는 그날 이후 1년 동안 아무에게도 내색하지 않고 움직였다. 겉으로는 여전히 같은 며느리였고 같은 아내였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끝이 보이면 터널도 걸을 수 있는 법이었다. 새 직장은 생각보다 빨리 구해졌다. 격리 경력 12년은 중소기업 재무팀장 자리를 얻을 만큼 충분한 이력이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은서는 부동산 앱을 열었다. 햇볕이 잘 드는 작은 아파트를 찾았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은서는 처음으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각이었다. 그 무렵 도준도 무언가를 눈치채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은서가 잠든 뒤 혼자 거실에 앉아 오래 생각했다. 나는 12년 동안 무엇을 했나? 그 질문에 답을 내리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은서가 2번이나 아이를 잃는 동안 자신은 무엇을 했나? 옆에 있었지만 진짜로 함께하지 않았다. 그것이 나쁜 짓보다 더 나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는 은서에게 먼저 다가가지 않았다. 대신 정미주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도준 씨가 먼저 연락할 줄은 몰랐네요. 은서 편에서 마무리 짓고 싶어요. 위자료는 은서가 청구할 예정이었던 금액보다 도준이 스스로 더 얹었다. 미주는 협의 내용을 은서에게 전달하면서 말했다. 야, 도준이가 나쁜 놈은 아니었네. 은서는 한참 그 말을 씹었다. 나쁜 놈은 아니었다. 맞는 말이었다. 그래서 더 복잡했다. 드디어 12번째 제삿날이 왔다. 시어머니는 전날부터 전화를 해댔다. 이번엔 소고기 산적도 올려야 하고 나물도 5가지 이상이어야 하고 홍시도 2개는 올려야 한다고. 은서는 네, 알겠어요 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전화를 끊자마자 노트북을 열었다. 검색창에 입력한 것은 제사 상차림 케이터링이었다. 10인 기준 프리미엄 패키지, 마물 7가지, 전 5종류, 탕국, 산적, 삼색과일 완비. 가격은 38만 원이었다. 은서는 퇴직금 카드를 꺼내 결제 버튼을 눌렀다. 망설임이 없었다. 12년치 새벽이 38만 원에 값한다면 오히려 싼 것이었다. 제삿날 오후 한 식당 직원 2명이 깔끔하게 포장된 음식들을 들고 왔다. 은서는 그것을 하나하나 제기에 옮겨 담으며 상을 차렸다. 역대 가장 풍성하고 아름다운 상차림이 완성됐다. 이 집에서 차리는 마지막 상이었다.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더니 상을 보고 눈이 잠깐 휘둥그레졌다. 그러나 이내 표정을 굳혔다. 어디서 시켜온 거야? 손수 만든 게 아니잖아. 은서는 미소를 잃지 않으며 대답했다. 네. 오늘은 배달시켰어요. 제 퇴직금으로요. 신우이 도희가 코웃음을 쳤다. 에이, 성의가 없네. 이걸 제사 음식이라고. 도연도 한마디를 보탰다. 그냥 직접 만들지. 이러려면 왜 며느리를 했나 몰라. 은서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미소를 유지했다. 이번에는 속이 쓰리지 않았다. 이 말들이 이제 자신에게 아무 힘도 쓰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제사가 끝나고 온 가족이 음식을 먹기 위해 자리를 잡는 순간이었다. 도준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 봉투 하나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 목소리의 온도가 달랐다. 최봉순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아들을 바라봤다. 저와 은서, 오늘부로 이혼합니다. 식탁이 굳어버렸다. 도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오빠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도연이 은서를 향해 돌아봤다. 언니가 뭘 어떻게 한 거야? 최봉순의 낯빛이 창백해졌다. 봉투 안에는 이혼 합의서, 혼인기간 중 재정기여 내역서, 위자료 협의 완료 확인서, 그리고 정미주 변호사의 서명이 전부 들어있었다. 최봉순이 소리를 높였다. 도준아, 내가 제정신이야? 이 집에 뭐가 부족해서. 도준은 고개를 들었다. 은서가 12년 동안 이 집에서 쓴 돈이 얼마인지 알아요? 2번이나 아이를 잃으면서도 혼자 버텼다는 거 알아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그게 부끄러워요. 최봉순의 얼굴이 굳었다. 도희와 도연이 처음으로 말을 잃었다. 2번이나 아이를 잃었다는 말을 그들은 처음 들었다. 은서가 그것을 혼자 감당했다는 것도. 침묵이 식탁을 덮었다. 그 침묵 안에 12년치의 무게가 전부 담겨 있었다. 은서는 이미 현관으로 걸어갔다. 미리 싸두었던 캐리어가 현관 옆에 놓여 있었다. 은서는 가족들을 향해 한번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문이 닫혔다. 딸칵.
하는 소리가 짧고 단호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다. 11월의 바람이 처음 이 집에 왔던 날과 비슷했다. 그러나 완전히 달랐다. 그날의 바람은 무거웠고 오늘의 바람은 가벼웠다. 은서는 캐리어를 끌며 골목을 걸어 나왔다. 가슴 어딘가에서 작고 따뜻한 것이 피어오르는 것이 느껴졌다. 그게 무엇인지 이름을 붙이자면 아마 자유였다. 그날 밤 미주가 새 아파트로 왔다. 치킨 2마리에 맥주 1박스를 들고서 두 사람은 텅 빈 방 바닥에 앉아 종이 접시에 치킨을 올려놓고 먹었다. 아무 가구도 없는 방이었다. 벽도 하얗고 바닥도 하했다. 그 하얀 공간이 은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방으로 느껴졌다. 미주가 캔맥주를 따며 말했다. 야, 고생했다 진짜로. 은서는 치킨을 한 조각 집으며 웃었다. 응, 고생했어, 나. 그게 12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위로였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밤의 일이었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후 두 사람은 아무도 없는 24시간 카페에 나란히 앉았다. 오래된 습관처럼 도주는 아메리카노를, 은서는 카페라떼를 시켰다. 한동안 말이 없었다. 도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은서야. 응. 나는 내가 다른 사람 만나는 거 못 보겠어. 은서는 잔을 감싸 쥔 채 한참 있다가 물었다. 그럼 기다릴 수 있어? 도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거창한 말이 없었다. 증인도 없었다. 문서도 없었다. 그냥 어두운 카페 구석에서 두 사람이 나눈 조용한 약속이었다.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 각자 충분히 자신의 삶을 살아본 후에 다시 만나자고. 이혼 후의 삶은 조용히 시작됐다. 새 직장에서 은서는 빠르게 자리를 잡았다. 아침마다 자신의 아파트 창으로 들어오는 햇볕을 받으며 커피를 마셨다. 그 시간이 좋았다. 그러나 사람이란 혼자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반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조용했던 일상에 가끔 균열이 생겼다. 특히 밤이 문제였다. 낮에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밤에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불을 끄고 누울 때면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다. 그냥 누군가 옆에 있어줬으면 한다는 것. 그 감정이 가장 강하게 올라오는 것은 비가 오는 날이었다. 이혼 후 1년 반이 지난 초여름 저녁이었다. 비가 세차게 내리는 날, 은서는 회사 근처 편의점에서 우산을 사려다가 마침 같은 건물 3층에 있는 작은 와인바 앞에서 멈췄다. 유리창 안의 불빛이 유독 따뜻하게 느껴졌다. 은서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자리를 잡고 와인을 한 잔 시켰다.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렸다. 조명이 낮고 음악이 조용한 곳이었다. 잠시 후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남자가 은서 쪽을 향해 가볍게 잔을 들었다. 역시 혼자였다. 나이는 도준과 비슷해 보였고 잘 다린 셔츠를 입고 있었다. 저도 혼자 사는데 공감해요. 두 사람은 그날 저녁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이름은 윤재현이었고 건축 설계 일을 했다. 이혼 경험이 있었고 혼자 산 지 3년이 됐다고 했다. 은서와 비슷한 시간을 살아온 사람이었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렀다.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통하는 부분들이 있었다. 웃음이 나왔다. 오래 잊고 있었던 웃음이었다. 헤어질 때 재현이 물었다. 연락처 받아도 될까요? 은서는 그 순간 멈췄다.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았다. 이상했다. 평소 같으면 거절하는 말이 입에서 바로 나왔을 텐데. 그날은 잠깐 망설여졌다. 좋은 사람이었다. 오늘 대화가 좋았다. 한 번쯤 다시 만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그 생각들이 스치는 사이에 은서는 자신이 진짜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도준과의 약속이 머릿속에 있었지만 그 약속이 얼마나 현실적인 것인지 그 순간만큼은 흐릿해졌다. 이 사람이 나쁜 사람도 아니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
나 혼자만의 일인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잠깐 비집고 들어왔다. 재현이 서두르지 않고 기다렸다. 그 기다림이 오히려 더 좋은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들었다. 은서는 핸드폰을 꺼낼 뻔했다. 손이 가방 쪽으로 움직였다.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밤의 카페였다. 어두운 구석에서 기다릴 수 있어. 라고 고개를 끄덕이던 도준의 얼굴이었다. 그리고 두 번 아이를 잃던 날 밤 조용히 옆에 있어줬던 그 온기였다. 은서는 천천히 손을 내렸다. 저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재현이 조용히 물었다. 만나고 계신 건 아니죠? 네. 오래됐어요? 1년 반쯤 됐네요. 재현이 잠깐 은서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쓸쓸하면서도 따뜻한 미소였다. 그 사람, 기다릴 만한 사람이에요? 은서는 대답하기 전에 도준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기다릴 만한 사람이에요. 재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잘 기다리세요. 오늘 대화 좋았어요. 은서가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를 나왔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방금 산 편의점 우산을 펼쳤다. 빗소리가 우산 위를 두드렸다. 은서는 걸으면서 가슴이 이상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흔들렸다. 그러나 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 차이를 오늘 밤 처음으로 명확하게 알았다. 집에 돌아와 미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야, 나 오늘 흔들릴 뻔했어. 미주가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래서? 안 흔들렸어. 잘했네. 근데 무서워. 이렇게 좋은 사람이 또 나타나면 어떡하지? 미주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은서야, 도준이도 그런 상황 겪고 있을 거야. 너만 힘든 게 아니야. 그 말이 맞았다. 도준 쪽에서도 비슷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 이혼 후 어머니를 간병하면서 몸도 마음도 극도로 지쳐있던 어느 겨울이었다. 같은 회사 다른 부서의 과장 김선아가 도준의 삶에 들어왔다. 역시 혼자 부모님을 돌보는 처지였다. 둘은 자연스럽게 가끔 밥을 먹으며 서로의 사는 이야기를 나눴다. 선아는 따뜻하고 이해심 있는 사람이었다. 도준에게 부담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다. 둘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선아가 도준의 팔에 살짝 손을 얹으며 말했다. 오늘 많이 지쳐 보여요. 괜찮아요? 그 손의 온도가 느껴졌다. 따뜻했다. 도준은 그 따뜻함이 낯설지 않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멈칫했다. 선아의 눈빛이 걱정이기도 했지만 그것만은 아니었다. 도준은 그것을 알았다. 그리고 자신이 그 따뜻함을 좋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도 알았다.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다. 도준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선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 때문에 불편해요? 도준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럼 왜 이렇게 굳어 있어요? 도준은 잠깐 선아를 바라봤다. 달 밝은 밤이었다. 선아의 얼굴이 그 빛 아래에서 유독 또렷하게 보였다. 좋은 사람이었다. 자신과 비슷한 시간을 살아온 사람이었다. 피곤하고 외로운 것을 서로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도준은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처음으로 직면했다. 어머니를 혼자 돌보는 긴 밤들. 은서와 6개월에 한 번씩 만나 잘 지내. 응. 이라는 말만 나누는 짧은 시간들. 그 사이사이에 쌓인 고독이 그 순간 갑자기 실체로 느껴졌다. 선아가 말했다. 도준 씨, 우리 그냥 걸어요. 딱히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웠다. 도준은 고개를 끄덕일 뻔했다. 그냥 걷는 것뿐인데 뭐가 문제냐고 스스로를 설득할 뻔했다. 그러나 그 순간 도준은 알았다. 그냥 걷는 것이 아닐 것이었다. 선한 의도로 시작된 것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도준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그 방향을 막을 자신이 없다는 것도. 도준이 조용히 말했다. 선아 씨, 나 솔직하게 말할게요.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선아가 멈췄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그래서 이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미안해요. 선아가 한참 도준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죠? 네, 그 사람도 기다리고 있을까요? 도준은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믿어요. 선아가 웃었다. 쓸쓸하지만 진심이 담긴 웃음이었다. 그럼 잘 기다리세요.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헤어졌다. 도준은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오래 생각했다. 흔들렸다. 진짜로 흔들렸다. 그리고 그 흔들림을 넘겼다는 사실이 약속에 대한 확신을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흔들렸지만 안 넘어갔다. 그것으로 됐다. 한편 시어머니 최봉수는 나이가 들면서 몸이 급격히 약해졌다. 도희와 도연은 자신들의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 도준 혼자 어머니를 돌봤다.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도준은 그때 처음으로 몸으로 배웠다. 은서가 12년 동안 해왔던 것들을 혼자 감당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지치는 일인지 처음으로 실감했다. 이 피곤함을 12년 동안 혼자 버텼다는 것이 생각할수록 경이롭고 미안했다. 그 시간 동안 최봉순도 조금씩 달라졌다. 며느리 없이 살아보니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겼는지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었다. 어느 날 밤이었다. 도준이 어머니 방에 약을 가져다 주러 들어갔는데 최봉순이 천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은서는 잘 지내냐? 도준은 잠깐 멈췄다가 대답했다. 잘 지내요. 최봉순은 더 묻지 않았다. 그러나 그 짧은 교환 안에 날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이 담겨 있었다. 다만 그것이 처음이었다. 며느리 이름을 먼저 꺼낸 것이 12년을 같이 살면서도 단 한 번도 먼저 은서의 안부를 물은 적이 없었는데 며칠 후 최봉순이 또 도준을 불렀다. 이번에는 다른 말을 했다. 은서 아이를 2번이나 잃었다고 했지. 도준이 조용히 대답했다. 네. 최봉순이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다. 내가 그때 뭐라고 했더라. 다음에 또 가지면 된다고 했지. 네. 최봉순이 눈을 감았다. 오래 있다가 말했다. 그랬구나. 그 2글자가 사과인지 후회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도준은 그것이 최봉순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인정이라는 것을 알았다. 최봉순이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정신이 잠깐 맑아진 시간에 도준을 불렀다. 손을 내밀어 작은 봉투 하나를 쥐어줬다. 봉투가 낡아 있었다. 오래 간직해온 것이었다. 도준이 나중에 열어보니 편지 한 장과 반지 하나가 들어있었다. 반지는 최봉순이 시집 올 때 가져온 혼수 반지였고 편지에는 손 떨리는 글씨로 2줄이 적혀 있었다. 은서한테 전해다오. 내가 잘못했다고. 이 반지는 내 혼수 반지다. 도준은 그 봉투를 가슴에 안고 한참 있었다. 눈물이 나왔다. 어머니에 대한 것인지 은서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12년이라는 시간 전체에 대한 것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다. 평생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사람이 마지막에 낼 수 있는 용기는 2줄짜리 편지 한 장이 전부였는지도 모른다. 어느 겨울 새벽 도준은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다. 서둘러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다. 최봉수는 도준이 도착하기 직전에 눈을 감았다. 도준은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잡고 오래 앉아 있었다. 쉽지 않은 어머니였지만 그래도 어머니였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도희와 도연이 내려왔다. 도연은 어머니의 빈소 앞에서 은서 이야기를 꺼냈다. 오빠, 은서 언니한테 연락해야 하는 거 아니야? 도준이 대답했다. 내가 할게. 도연이 조용히 말했다. 오빠, 나 그때 수연이 연락처 알려줬던 거 잘못했어. 그냥 못되게 굴고 싶었던 것 같아. 도준이 도연을 바라봤다. 도연이 고개를 숙였다. 그것이 도연의 사과 방식이었다. 직접적이지 않았지만 그것이 전부였다. 도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49제가 끝나던 저녁. 도주는 핸드폰을 들었다. 은서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용은 딱 한 줄이었다. 우리 약속. 아직 유효해? 은서는 그 문자를 받고 한참 화면을 바라봤다. 심장이 뛰었다. 오래된 심장박동이었다. 비 오는 날 와인바에서 기다릴 만한 사람이에요. 라고 했던 그 말이 떠올랐다. 그 말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이 문자 한 줄이 증명하고 있었다. 은서는 천천히 답장을 입력했다. 어디야? 두 사람은 처음 데이트했던 작은 분식집 앞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 가게는 아직도 같은 자리에 있었다. 간판도, 빨간 의자도, 창문의 김서린 유리도 그대로였다. 도준이 먼저 와서 가게 앞에 서 있었다. 은서가 골목 입구에서 그 모습을 봤다. 그 순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밀려왔다. 오래 기다렸다는 감각, 그러나 잘 기다렸다는 감각.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왔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안으로 들어가 나란히 앉았다. 떡볶이를 시켰다. 도준이 봉투를 꺼내 은서 앞에 조용히 밀어놓았다. 은서가 봉투를 열었다. 편지를 읽는 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반지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오래 바라봤다. 그러다가 눈물이 떨어졌다. 한 방울, 두 방울. 그러더니 멈추지 않았다. 도준이 말했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남긴 거야. 은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원망하려 했던 사람의 마지막 사과가 이런 형태로 왔다는 것이 기쁜 것인지 슬픈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두 줄짜리 편지였다. 그런데 그 두 줄이 12년을 녹이는 것 같았다. 오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왔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떡볶이가 식어갔다. 도준이 젓가락을 들어 은서 앞에 밀었다. 은서가 눈물을 닦으며 젓가락을 들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식은 떡볶이를 먹었다. 아무 말 없이. 그런데 이상하게 그 시간이 따뜻했다. 이 집에서 보낸 12년의 어떤 순간보다 더 따뜻했다. 창밖에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다. 은서가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봤다. 딱 맞았다. 도준이 그것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할까? 은서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천천히. 도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다. 이번에는 제대로 가고 싶었다. 처음부터 다시. 아주 처음부터. 은서의 새 아파트에는 그날 이후로 조금씩 변화가 생겼다. 가끔 도준이 와서 밥을 먹고 갔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이었다가 두 번이 됐다가 어느새 매주로 늘었다. 두 사람은 재혼에 대해 서두르지 않았다. 다시 부부가 되는 것보다 다시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먼저였다. 그 과정에서 아이 이야기가 처음으로 나왔다. 어느 저녁 둘이 밥을 먹다가 도준이 말했다. 은서야, 우리 나중에 아이 가질 수 있을까? 은서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도준을 바라봤다. 그 질문이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했다. 모르겠어. 나이도 있고 전에 두 번 잃기도 했고 그래도 시도해볼 수 있을까? 은서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다. 만약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야? 도준이 바로 대답했다. 그래도 괜찮아. 너랑 있는 게 목적이지. 아이가 목적이 아니니까. 그 말이 은서에게 오래 남았다. 12년 전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역할을 제사 준비라고 규정했다. 그 12년 동안 아이를 낳는 것도 며느리의 역할이라는 압박이 있었다. 그 모든 역할에서 벗어나 지금 이 사람은 그냥 너랑 있는 게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은서는 도준의 손을 잡았다. 말없이. 어느 저녁 도준이 설거지를 하는데 은서가 옆에 서서 말했다. 이상하지 않아? 뭐가? 12년을 같이 살았는데 지금 처음 만나는 것 같아. 도준이 설거지를 멈추고 은서를 봤다. 그러게. 근데 나쁘지 않다. 은서가 웃었다. 오래전에 잊어버렸던 웃음이었다. 계산이 없고 긴장이 없는
그냥 기쁜 웃음이었다. 도준도 따라 웃었다. 싱크대 앞 거품 묻은 손으로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웃는 그 장면은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함께한 순간 중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그해 가을 두 사람은 조용히 재혼 신고를 했다. 거창한 식은 없었다. 미주가 증인으로 서줬고 셋이서 고깃집에 가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다. 미주가 소주잔을 들며 말했다. 야, 이렇게 끝나는 드라마도 있네. 은서가 잔을 부딪히며 말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도준이 은서의 잔에 소주를 따르면서 조용히 말했다. 늦어서 미안해. 은서는 잔을 받으면서 고개를 저었다. 안 늦었어. 딱 맞게 왔어. 그것이 진심이었다. 더 일찍 왔다면 두 사람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은서는 자신의 삶을 되찾지 못했을 것이고 도준은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처음으로 제대로 시작하는 것이었다. 재혼하고 반년이 지난 봄이었다. 은서는 아침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 조심스럽게 임신 테스트기를 꺼냈다. 두 줄이었다. 은서는 테스트기를 손에 쥔 채 욕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기쁜 것인지 두려운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두 번의 기억이 바로 올라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그전에는 혼자였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도준에게 말했다. 도준이 테스트기를 받아들고 오래 바라봤다. 그러다가 은서를 안았다. 말이 없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래 안고 있었다. 도준이 먼저 말했다. 이번엔 내가 같이 있을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이 달랐다. 12년 전에 들었다면 당연한 말이었을 텐데 지금 들으니 세상에서 가장 큰 약속처럼 느껴졌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임신 기간은 조심스러웠다. 도준은 은서가 무거운 것을 들지 못하게 했고 회식 자리에는 먼저 양해를 구하고 빠졌다. 야근이 있는 날에는 저녁을 싸들고 회사로 왔다. 은서가 피곤해 보이는 날에는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10달이 지났다. 아이가 왔다. 새벽에 울음소리가 나는 아파트가 됐다. 이번에는 은서 혼자 그 울음을 달래지 않았다. 도준이 먼저 일어날 때도 있었고 둘이 같이 일어날 때도 있었다. 새벽 3시에 부엌에서 분유를 타는 도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은서는 생각했다. 12년 전 새벽 4시에 혼자 전을 부치던 그 부엌에서 지금 이 부엌이 이렇게 다른 공간이 됐구나. 같은 새벽인데 완전히 다른 새벽이었다. 첫눈이 오던 날 저녁 은서는 창가에 앉아 눈이 내리는 것을 바라봤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쥐고서 도준이 아이를 안고 옆에 앉았다. 아이가 창밖에 눈을 신기한 듯 바라봤다. 도준이 말했다. 첫눈이네. 응. 봤어. 세 사람은 창밖의 눈을 나란히 바라봤다. 아무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냥 함께 있었다. 그것이 전부였고 그것이 충분했다. 12년을 혼자 새벽에 일어나 전을 부쳤던 여자는 이제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 아침을 맞이했다. 시장에 가는 것은 먹고 싶은 것이 생겼을 때였고 밥을 하는 것은 누군가와 나누고 싶을 때였다. 그 차이가 삶 전체를 다르게 만들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때로 이런 모습이기도 하다. 화려하지 않고 드라마틱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서로 곁에 있는 것. 흔들렸지만 넘어가지 않은 것. 잘못을 인정하는데 오래 걸렸어도 기다리는데 오래 걸렸어도 결국 같은 자리로 돌아온 두 사람의 이야기는 복수로 끝나지 않았다. 회복으로 끝났다. 그리고 그 회복이 복수보다 훨씬 단단하고 훨씬 오래갔다. 분식집 유리창에 서린 김처럼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지는 것들이 있다. 상처도 분노도 억울함도 흔들림도 언젠가는 흐릿해진다. 그 자리에 남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함께 식은 떡볶이를 먹었던 사람. 첫눈을
나란히 바라봤던 사람. 늦었다고 했는데 딱 맞게 왔다고 말해줬던 사람. 그리고 새벽에 함께 분유를 타는 사람. 차은서의 이야기는 그렇게 마무리됐다. 시끄럽지 않게, 조용하게, 그러나 누구보다 단단하게.